2022년 10월 17일 새벽 4시 42분이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북쪽으로 약 4해리 동해의 새벽바다 위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거진항 소속의 꽃게잡이 어선 동신이호가 조업을 마치고 항으로 돌아오던 길에 선장 한석규는 좌현 멀리 떠있는 검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표류 부유물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분명 배의 형상이었다. 낡은 목조 어선 한 척이 엔진도 켜지지 않은 채 파도 위를 흔들리고 있었다. 돛대는 반쯤 부러져 있었고 선체에는 푸른 따개비와 해초가 두텁게 붙어 있었다. 한석규는 천천히 배를 그쪽으로 붙였다. 가까이 가자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바닷물과 부패가 뒤섞인 한 번 맡으면 잊지 못할 그런 냄새였다. 배의 측면에는 흐릿하게 한자가 적혀 있었다. 망향호, 그리고 그 아래에 한글로 포항선적 1993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석규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망향호. 그 이름은 동해안 어업인들 사이에서 한동안 떠돌던 이름이었다. 작년 2021년 11월 18일 포항 구룡포항에서 출항한 뒤로 행방이 묘연했던 그 배. 선원 7명과 함께 사라진 그 배가 1년 만에 동해 한가운데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한석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누른 번호는 해경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해 사건 직후 망향호 선원의 가족이 그에게 건네주었던 한 장의 명함이었다. 명함에는 단 한 줄, 강혁 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같은 시각, 마포구 합정동의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최상층. 강혁은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사무소 통유리창 너머로 새벽 한강의 어둠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2022년 10월 17일 오전 5시 20분 사무소 회의실에 불이 켜졌다. 이해나가 외투를 벗으며 들어섰다. 1998년생 24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 둥근 뿔테 안경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새벽 5시인데도 그녀의 옷차림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탐정님, 망향호가 발견됐다는 연락이군요. 강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1980년생 42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보내고 총경 계급으로 사직한 그는 185cm의 다부진 체격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애나 씨, 작년 11월 사건 기록 좀 다시 띄워주세요. 그때 의뢰인은 윤혜선 씨였죠. 이해나가 빠르게 태블릿을 조작했다. 모니터에 사건 기록이 떠올랐다. 네, 윤혜선 씨, 1972년생, 50살. 망향호의 기관장이었던 윤재호 씨의 동생분이세요. 의뢰 일자는 2021년 12월 2일 망향호 실종 신고 후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당시 의뢰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가 이상하다. 진실을 찾아달라.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2021년 11월 17일 저녁 7시 42분 출항 전날 밤에 윤재호 씨가 동생분께 보낸 음성 메시지였어요. 내용은요. 혜선아, 내일 새벽에 배 나간다.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진짜 그만둘게.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미안하다고 전해줘. 이게 전부였어요. 그만둔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강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작년의 기억을 천천히 떠올리고 있었다. 작년 12월 강혁 탐정사무소는 망향호 사건을 한 달 가까이 조사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결국 단순 해상 조난으로 종결되었다. 그것이 강혁에게는 오래도록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다. 형사 시절 그는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에 사라지는 사건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다. 망향호 사건이 그랬다. 7명의 선원, 7가족, 그리고 그 7가족의 잃어버린 시간. 강혁은 그 사건을 마음속에 미해결 칸에 따로 적어두고 있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 배가 다시 나타났다. 애나 씨, 거진항으로 갑시다. 송 박사님께도 연락해 주시고요. 헬기 띄울 수 있겠습니까? 새벽 안개가 짙어요. 헬기는 7시 이후에나 가능해요. 마이바흐로 가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거진항까지 2시간 40분이에요.
송 박사님은 10분 안에 합류하실 거고요. 가시죠. 오전 8시 10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망향호는 거진항 끝자락에 격리부두에 정박해 있었다. 해경 2명이 부두 앞을 지키고 있었고 그 옆에 한 노인이 무릎을 꿇은 채 망향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혜선이었다. 1년 전 의뢰인 강탐정님. 윤혜선은 강혁을 보자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다. 1년의 기다림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오빠가 저 배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해경에서 2구의 시신을 확인했다고요. 한 구는 오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확인은 송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윤혜선 씨,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1년 전 미처 다 풀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윤혜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강혁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강 탐정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작년 12월에요. 망향호가 실종된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통 주셨어요. 본인을 화물선 선원이라고 하셨는데 망향호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 12월 초에 동해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망향호를 봤다고요. 그런데 망향호에서 아무 응답이 없었고 그분의 화물선 선장이 그냥 지나치자고 했답니다. 그분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강혁과 이해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분의 성함은요. 이름은 안 밝히셨어요. 다만 한 가지, 본인은 그때 응답을 했어야 했다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망향호 안에서 선원들이 우리 쪽을 보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강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망향호 안에서 선원들이 서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다. 작년 12월, 그러니까 망향호가 실종된 지 약 한 달 뒤의 일이었다. 애나 씨,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동해를 지나간 화물선 항해 기록 좀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그 화물선들에서 작년 12월 초 사이에 망향호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는지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탐정님. 오전 9시 40분, 망향호 안. 송태풍 박사가 마스크를 끼고 선실로 먼저 들어갔다. 43살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강혁 탐정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강 탐정, 두구입니다. 두 구 다 미라화가 진행됐어요. 신원 확인은 치과 기록과 DNA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시신들은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7명이 탔는데 2명만 남았다는 건요. 5명은 그 사이에 사망해서 수장됐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강혁은 천천히 선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오랜 습관대로 선실 안을 훑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였다. 있는 것, 두구의 미라화된 시신, 텅 빈 식량 창고, 부서진 무전기 한 대, 그리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3권의 작은 노트. 없는 것, 다른 5명의 시신, 어획용 그물, 그리고 비상용 식수통. 어색한 것, 3권의 노트가 너무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점이었다. 1년이나 표류한 배 안에서 마치 누군가 마지막으로 보라는 듯이 3권의 노트가 식탁 정중앙에 일렬로 놓여 있었다. 강혁은 라텍스 장갑을 끼고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망향호 항해일지, 기록자 윤재호, 애나 씨, 3권 다 사진으로 먼저 찍어주시고 본문은 천천히 봅시다. 다만 한 가지, 이 노트들은 누군가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가지런히 놓아둔 겁니다. 1년을 표류한 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여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탐정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디지털화부터 할게요. 같은 날 오후 2시 사무소로 돌아오는 마이바흐 안. 이해나는 디지털화한 노트의 첫 권을 강혁에게 건넸다. 강혁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18일 새벽 5시 출항. 동해거진 동방 약 50해리 어장으로 향함. 선장 박정환, 기관장 윤재호, 갑판장 김기수, 선원 이상준, 강만식, 조현우, 최영호 모두 7명. 날씨 맑음. 파고 1m. 2021년 11월 18일 저녁 7시 20분 어장 도착.
그물 투하. 첫 번째 그물에 잡힌 것은 명태 약 150kg. 평년작. 2021년 11월 19일 오전 11시. 갑자기 북동풍이 강하게 분다. 파고 3m. 선장이 조업 중단을 결정. 그러나 그물을 거두기도 전에 풍랑이 더 거세진다. 2021년 11월 20일 오전 7시 40분. 엔진의 크랭크샤프트가 끊어졌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강역의 손이 멈추었다. 크랭크샤프트가 끊어졌다는 그 한 줄이 1년 전 사건의 모든 비밀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였다. 2021년 11월 20일 오후 1시 무전기 고장 확인. 비상 신호 발신 불가. 위성전화 한 대 있었으나 작동 불능. 누군가 어제 새벽에 본체를 분해해 놓았다. 선장 박정환이 분노. 그러나 범인은 알 수 없음. 이해나가 운전대를 잡은 채 가만히 말했다. 탐정님, 위성전화를 누군가가 일부러 분해해 놓았다는 거예요. 출항 당일 새벽에요. 네. 그러니까 망향호의 조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통신을 끊은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망향호 안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이해나는 잠시 침묵하다 한 가지를 더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위성 전화의 본체를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7명 중에 누가 있었는지요. 어선의 위성 전화는 단순한 휴대전화가 아니에요. 분해하려면 어느 정도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기관장 윤재호. 네. 기관 담당이니까요. 강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윤재호, 의뢰인 윤혜선의 오빠, 그리고 출항 전날 밤 동생에게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진짜 그만둘게라는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남긴 사람. 그가 위성 전화를 분해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저녁 7시 사무소 회의실. 강혁과 이해나, 송태풍 박사, 그리고 조수 나정이가 둘러앉았다. 나정이는 30대 중반의 미인으로 사무소의 모든 기록 관리를 도맡고 있었다. 그녀가 디지털화한 노트의 두 번째 권을 빔 프로젝터로 띄웠다. 2021년 12월 1일, 표류 12일째. 식량은 아직 충분하다. 다행히 어구가 남아있어 매일 약간씩 고기를 잡는다. 빗물도 모아두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선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 2021년 12월 3일, 강만식이 박정환 선장에게 따져 물었다. 위성 전화를 누가 망가뜨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박 선장은 침묵했다. 김기수 갑판장이 강만식을 말렸다. 그러나 강만식은 한참을 분노했다. 분위기가 살벌하다. 2021년 12월 5일, 멀리 화물선 한 척이 지나갔다. 우리는 깃발을 흔들고 소리를 질렀다. 갑판에서 불도 피웠다. 그러나 화물선은 그대로 지나갔다. 마지막에 화물선 갑판 위에서 한 사람이 우리 쪽을 한참 바라봤다. 분명히 우리를 봤다. 그러나 그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저 한참을 바라보다 안으로 들어갔다. 이해나가 안경을 천천히 고쳤었다. 탐정님, 작년 12월에 윤혜선 씨께 전화를 줬다는 그 화물선 선원이 바로 이 사람이군요. 12월 5일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망향호에서 깃발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불까지 피웠는데 그 화물선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 선원 본인은 작년에 윤혜선 씨한테 망향호 선원들이 우리를 바라봤지만 손을 흔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망향호의 항해일지에는 정반대로 적혀 있어요. 깃발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불을 피웠다고요. 두 기록이 정반대예요. 탐정님,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애나 씨, 두 기록이 정반대인 게 아니라 어쩌면 두 기록 다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화물선 쪽에서 본 사람은 망향호의 갑판 위에 서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선원들이 깃발을 흔들고 소리 지르는 걸 막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선원들이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에나의 안경 너머 눈빛이 작게 흔들렸다. 작년 12월 5일에 망향호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2021년 12월 7일 박정환 선장이 사라졌다.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선실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이지 않는다.
김기수 갑판장이 갑판 위를 모두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바다에 빠진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그러나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송태풍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탐정, 박정환 선장은 자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밀어 떨어뜨린 거예요. 12월 5일에 화물선이 지나갈 때 갑판 위에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박 선장을 맡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박 선장을 이미 죽인 뒤였을 수도 있어요. 송 박사님, 마지막 두 구의 시신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한 구는 윤재호 씨로 추정됩니다. DNA 검사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한 구는 그게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네. 다른 한 구는 외상이 있어요. 오른쪽 측두부에 무언가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요. 미라화가 진행됐지만 두개골의 함몰 골절이 분명히 보입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나 영양실조가 아니라 두부 손상이에요.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한테 맞아 죽었다는 뜻이군요. 네. 밤 10시 20분 강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형 강민혁이었다. 검찰청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인 형은 종종 강혁의 사건에 도움을 주곤 했다. 형, 혀가 망양호 사건 다시 맡았다며. 우리 쪽에서도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서 전화했다. 뭔데? 형, 망양호 선장 박정환 말이야. 작년 11월 출항 직전에 우리 검찰 쪽에서 살펴보던 사람이었어. 정확히는 박정환이 1년 전부터 마약 운반에 관여했다는 첩보가 들어와 있었거든. 강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마약, 응. 동해 공해상에서 다른 배와 접선해서 마약을 받아 거진이나 속초로 옮기는 일에 관여한 것 같다는 첩보였어.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입건은 못했지만 우리 쪽에서 박정환과 그의 어선 망향호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 그런데 작년 11월 망향호가 출항한 뒤로 행방불명이 됐고 단순 해상 조난으로 마무리됐지. 우리 쪽에서도 그땐 끝난 사건으로 처리했다. 형, 망향호 선원들 중에 박정환과 같이 그 일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나? 우리가 의심하던 건 박정환과 김기수 두 명이었어. 갑판장 김기수가 박정환의 오랜 동료였거든. 나머지 5명, 그러니까 윤재호를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첩보가 없었어. 고마워, 형. 한 가지 더 부탁할게. 말해. 작년 12월 초에 동해를 지나간 화물선 항해 기록이랑 그 화물선들에 탔던 선원들 명단을 좀 찾아줄 수 있을까? 그 중에 망향호를 목격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을 거야. 알았다, 혀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망향호 출항 직전인 작년 11월 17일, 그러니까 출항 전날 밤에 박정환 선장의 휴대전화에서 한 통의 통화 기록이 있었어. 발신지는 부산이었고 통화 시간은 4분 20초. 통화 상대는 발신 번호 표시가 안 되는 일회용 휴대전화였어. 그런데 그 일회용 휴대전화의 위치가 통화 직후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근처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화 직후에 그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뜻이지. 누군가가 박정환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군요. 내가 보기엔 그래. 혀가, 이건 단순한 표류 사건이 아니다. 조심해라. 전화를 끊으며 강혁은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해나가 가만히 그의 옆에 앉았다. 탐정님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환 선장이 마약 운반에 관여했고 김기수 갑판장이 동조자였다는 거군요. 그리고 위성전화를 분해한 사람은 어쩌면 그걸 막으려 했던 다른 누군가일 수 있고요. 네, 애나 씨. 윤재호 씨가 동생한테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진짜 그만둘게.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미안하다고 전해줘. 윤재호 씨는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위성전화를 분해했군요. 마약 거래선과의 접선을 막으려고요. 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새벽 2시 사무소 회의실에는 강혁과 이해나만이 남아 있었다. 세 번째 노트는 마지막 한 권이었다. 이해나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1월 12일, 표류 55일째,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다. 빗물도 부족하다. 어제 강만식이 사망했다. 영양실조였다. 우리는 그를 수장했다. 이상주는 며칠째 헛소리를 한다.
김기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2022년 2월 3일 표류 77일째 이상준이 사망했다. 그제부터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그를 수장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 김기수, 조현우, 최영호 4명뿐이다. 2022년 2월 17일 조현우가 갑자기 광기를 보였다. 김기수의 멱살을 잡고 모든 것을 자백하라고 소리쳤다. 마약을 거래한 건 너와 박정환 둘이지 않냐고. 그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김기수는 침묵했다. 그저 침묵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이해나의 안경 너머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탐정님, 조현우 선원이 결국 알아낸 거예요. 박정환과 김기수가 마약 운반에 관여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망향호가 출항했고, 그 일 때문에 위성 전화가 분해됐고, 그 일 때문에 모두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2022년 2월 18일 새벽에 조현우가 사망했다. 갑판에서 발견됐다. 머리에 외상이 있었다. 미끄러져 부딪혔다고 김기수는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김기수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두려웠다. 최영호도 두려워했다. 우리는 그저 조현우를 수장했다. 강혁의 손이 노트의 한 페이지에서 멈추었다. 애나 씨, 마지막 시신의 두부 외상.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신이 어쩌면 김기수일 수도 있겠어요. 네. 윤재호 씨가 김기수를 죽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끝까지 살아남은 두 사람이 윤재호와 김기수였고 그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였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이해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3월 1일 최영호도 사망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우리는 그를 수장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와 김기수 둘뿐이다. 2022년 3월 22일 김기수가 어젯밤 내게 말했다.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식량은 한 사람 분량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죽어야 한다고. 나는 침묵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마약 거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그가 한국 땅에 살려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걸. 2022년 3월 23일 새벽 3시 김기수가 잠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깨어 있었다. 그가 망치를 들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닷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그를 향해 휘둘렀다. 그가 쓰러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깨달았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그를 죽였다는 것을. 2022년 3월 23일 같은 날 오후 나는 김기수의 시신을 수장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를 수장하면 이 모든 일이 영원히 비밀로 묻힌다. 누군가가 이 배를 발견했을 때 김기수의 시신과 내 시신 그리고 이 세 권의 노트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드러난다. 이에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22년 4월 12일 표류 146일째 나는 곧 죽는다. 더 이상 글을 쓸 힘이 없다. 혜선아, 미안하다. 그리고 박정환과 김기수의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 그러나 진실은 적어두어야 한다. 마약 거래의 배후가 누구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박정환 선장이 마지막 통화에서 부른 이름이 한 가지 있었다. 강 선생님, 그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이 배를 발견하실 분께. 부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한참 동안 흘렀다. 이에나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그녀의 눈가에 작게 눈물이 맺혀 있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였다. 강혁은 가만히 그녀의 옆에 서서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애나 씨, 잠깐 쉬시죠. 아니에요, 탐정님. 끝까지 갈게요. 윤재호 씨가 1년 동안 적은 노트예요.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강혁은 짧게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사무소 회의실, 형 강민혁이 직접 사무소를 찾아왔다. 그가 가져온 서류 봉투 안에는 작년 12월 동해를 지나간 화물선들의 항해 기록과 선원 명단이 들어 있었다. 혀가 너희가 찾던 그 화물선 선원 찾았다. 이름은 박성훈 1985년생 37살. 작년 12월 5일에 동해 한가운데서 망향호를 목격한 화물선 한진 동해호의 갑판원이었어. 그 사람이 작년 12월 말에 회사를 그만뒀고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다. 형, 한 가지 더 확인 부탁할게. 박정환 선장의 마지막 통화 상대 강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사람. 그 사람의 정체는 강민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혀가,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야. 우리 검찰 쪽에서도 한참 추적했는데 그 일회용 휴대전화 외에 다른 단서가 없었어. 다만 한 가지 정황이 부산에서 동해권 마약 유통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명 있어. 강성철, 1965년생, 57살. 부산에서 합법적으로는 수산물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 이름은 동성수산이고 강성철, 박정환과 김기수가 강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이군요. 가능성이 높아. 그러나 그 사람을 잡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망향호의 항해 일지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검찰에서 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 강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다른 한 가지였다. 형, 한 가지 더 부탁할게. 말해, 박성훈 씨, 그 화물선 갑판원.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어. 부산으로 갈게. 왜 작년 12월 5일에 그 사람이 봤다는 망향호 갑판 위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 오후 4시 50분, 부산 영도구의 한 낡은 빌라. 박성훈은 작은 방 안에서 강혁과 이해나를 맞았다. 37살의 그는 1년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일 만큼 야위어 있었다. 강 탐정님,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박성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작년 12월 5일이었어요. 동해 한가운데에서 우리 배가 망향호 옆을 지났어요. 망향호에서 누군가가 깃발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불을 피우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선장이 그냥 지나치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선장이 한마디만 하더군요. 저 배는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배다. 그게 무슨 뜻이신지 그때는 몰랐어요. 선장 이름은요. 이지명입니다. 그분도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강혁과 이해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성훈 씨, 한 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그날 망향호 갑판 위에 서 있던 한 사람, 손을 흔들지 않았던 그 사람. 그분의 모습이 기억나세요? 박성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기억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깃발을 흔드는 걸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한 178 정도. 마른 체격이었고요. 그리고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쪽 다리를 약간 절었어요. 갑판 위에서 천천히 걷는데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끄는 듯한 걸음이었어요. 이에나가 빠르게 태블릿을 조작했다. 잠시 후 그녀가 모니터를 강혁에게 보여주었다. 탐정님, 망향호 선원 7명 중에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은요. 갑판장 김기수예요. 2018년에 어구 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약간 절뚝거리며 걸었다고 의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훈 씨, 그러니까 그날 갑판 위에서 손을 흔들지 않고 다른 선원들을 맡고 있던 사람은 김기수 갑판장이었군요. 그 사람은 화물선이 망향호를 발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화물선에 의해 구조되면 자기가 박정환과 함께 저지른 일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박성우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강 탐정님, 저는 그날 따져 물었어야 했어요. 선장한테 더 강하게요. 망향호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요. 그 7명 중에 5명은 그날 우리가 구조했으면 살았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책임을 평생 안고 가야 해요. 강혁은 가만히 그의 어깨를 잡았다. 박성훈 씨, 그건 박성훈 씨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날 망향호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거부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박성훈 씨께서는 그 사실을 1년 동안 마음에 안고 살아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그 짐의 일부를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박성훈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2022년 10월 23일 부산 해운대구 동성수산의 사무실은 깔끔한 빌딩 7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강성철은 강혁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57살의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혁 탐정님, 어인 일이십니까?
강성철 사장님, 한 가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저녁 7시 13분, 사장님께서 박정환 망향호 선장과 4분 20초 동안 통화하셨습니다. 사용하신 휴대전화는 일회용이었고, 통화 직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근처에서 폐기되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강성철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곧 평정을 되찾으며 미소 지었다. 강 탐정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혁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망향호의 항해일지 마지막 페이지였다. 박정환 선장이 마지막 통화에서 부른 이름이 한 가지 있었다. 강 선생님, 강성철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다. 강 탐정님,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망향호의 진실을 인정하실 것. 둘째, 망향호 선원 7명의 가족의 진심으로 사과하실 것. 셋째, 자수하실 것. 강성철은 짧게 웃었다. 강 탐정님, 그건 협상이 아니죠. 그저 항복하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네, 협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미 검찰 쪽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망향호의 항해일지 3권, 박성훈 씨의 증언, 그리고 사장님과 박정환 선장의 통화 기록. 지금쯤이면 부산지검 강력부에서 이 건물 앞에 도착하고 계실 겁니다. 그 순간 건물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성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강 탐정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왜 저한테 직접 오신 겁니까? 검찰에 넘기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자수하시는 것과 체포되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망향호 선원 7명 중에 마약 거래에 관여한 사람은 박정환과 김기수 2명뿐이었어요. 나머지 5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 5가족에게 사장님의 사과와 진심 어린 책임이 닿는다면 그분들의 일련이 조금은 다른 무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왔습니다. 강성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강 탐정님, 알겠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망향호 실종 1주기 거진항 끝자락의 작은 추모비 앞에 7가족이 모여 있었다. 윤혜선도 있었다. 박성훈도 멀리서 조용히 와 있었다. 강혁과 이애나, 송태풍 박사, 나정희도 함께 자리했다. 윤혜선은 추모비 앞에 작은 노트 3권의 사본을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절을 했다. 오빠, 1년 만이에요. 오빠가 적은 글 잘 받았어요. 미안해하지 마. 오빠는 마지막까지 옳은 사람이었어.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추모비 앞에 섰다. 그중 한 분은 김기수 갑판장의 어머니였다. 70살의 노모는 한참을 흐느꼈다. 그녀의 옆에 강성철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노모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모는 한참 동안 강성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기수가 나쁜 일에 끌려간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기수는요, 마지막에 사람을 죽였어요. 사장님, 그 죄까지 우리 기수가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장님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장님께서 자수하신 건 우리 기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옳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만은요, 감사드려요. 강성철은 한참 동안 노모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애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눈물을 닦았다. 강혁이 그녀의 옆에 와서 섰다. 애나 씨, 네, 탐정님. 형사 시절에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 했던 게요.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에 사라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사라진 1년의 시간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진실을 찾아드리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 드리는 것. 이애나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늘 안경 너머의 그녀였지만 그날만큼은 안경을 벗고 있었다. 탐정님, 네,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탐정님께서는 1년 전에 망향호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셨을 때 많이 힘들어 하셨죠. 제가 옆에서 봤어요. 네. 그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어요. 오늘 드리고 싶어요. 탐정님께서 미해결로 두신 그 칸은요. 탐정님이 그분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망향호가 떠밀려 왔을 때 윤혜선 어머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탐정님을 찾으신 거예요. 잊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걸 그분께서 알고 계셨거든요. 강혁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애나 씨, 네. 저는 4년 전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일과 사적인 감정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윤혜선 어머님이 오빠한테 미안해하지 마. 오빠는 마지막까지 옳은 사람이었어. 라고 하시는 걸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에 나는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어렸다. 애나 씨, 저는 애나 씨를 좋아합니다. 4년 전부터요. 답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에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가만히 미소 지었다. 탐정님, 저는요, 4년 전부터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혁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동해의 10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다. 멀리 거진항의 부두에는 1년 만에 돌아온 망향호가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조용히 정박해 있었다. 이에나는 손을 잡힌 채 늘 그렇듯 차분한 목소리로 한 가지를 덧붙였다. 다만 탐정님, 사무소에서는 계속 탐정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송 박사님과 정희 언니 앞에서는요. 그리고 저혈당 예방용 김밥은 앞으로 2개씩 챙길게요. 강혁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동해의 바람 속에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2022년 12월 1일 거진항. 망향호는 유가족들의 동의에 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다에 띄워졌다. 7가족이 거진항 부두에 함께 섰고 강혁과 이해나 송태풍 박사가 그 옆에 자리했다. 망향호는 조용히 동해 한가운데로 끌려나갔다. 7명의 선원이 마지막을 보낸 그 바다 위에서 망향호는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나 망향호는 완전히 바다 아래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배가 1년 동안 적어보낸 3권의 노트는 이제 7가족 각자의 손에 사본으로 한 권씩 남았다. 강성철은 1심에서 마약 유통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화물선 한진 동해호의 선장 이지명도 결국 체포되어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망향호 7가족 전원에게 사무소 자체 비용으로 매년 위로 기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강혁이 형사 시절부터 마음에 두어온 한 가지를 마침내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함께 지켜주는 것. 망향호가 가라앉던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거진항 부두에서 윤혜선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강혁에게 다가왔다. 강 탐정님,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강 탐정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의 일을 1년 동안 잊지 않고 계셨어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형사 시절에 가장 견디기 힘들어 했던 게요.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에 사라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어진 게요. 그 사라진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잊혀지는 일이었습니다. 잊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라진 자리가 완전히 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윤혜선 어머님, 제가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잊을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요, 윤혜선은 한참 동안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강 탐정님, 우리 오빠가 마지막에 적은 글에요. 이런 한 줄이 있었어요. 이 배를 발견하실 분께 부디 진실을 찾아달라는 거였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 한 줄이 오빠가 강 탐정님께 직접 쓴 편지 같았어요. 강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나가 그의 옆에 와서 섰다. 10월의 바다바람이 두 사람의 외투를 가볍게 흔들었다. 멀리 동해의 수평선 너머로
한 해의 마지막 햇살이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다.